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동아시아 상공의 미세먼지 관측을 위한 세계 첫 정지궤도 환경위성 천리안 2B호가 내일 발사됩니다. 발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10월부터는 해양 환경 정보를, 내년부터는 대기 환경 정보를 관측해 한반도에 보내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에서 우리 국민 4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이 대통령 전용기를 통해 국내로 이송됩니다. 이들은 내일 오전 김포공항에 도착한 뒤 임시생활시설에서 2주간 격리돼 생활하게 됩니다. 지난 2019년 전 세계 해수 온도가 관측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 바다가 산성화하며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간에게도 악영향을 주는데요.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는 해수 온도 상승의 심각성에 대해 알아봅니다. 수족냉증은 계절과 상관없이 손발이 차가워지는 증상입니다. 흔한 증상으로 여겨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내버려두면 치료 시기를 놓쳐 합병증으로 고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 수족냉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한반도와 주변 미세먼지 이동 경로를 감시할 수 있는 위성인 천리안 2B호가 내일 우주로 향합니다. 발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위성은 내년부터 대기 환경 정보를 관측해 한반도에 보내게 됩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립동에 문이 열리자 천리안 2B호를 품은 로켓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 로켓은 유럽 아리안 스페이스 사이의 발사체로 천리안 2B호를 우주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조립동에서 발사대까지는 3.5km, 로켓은 안전한 속도로 발사장까지 이동했습니다. 사실상 모든 준비가 끝난 천리안 2B호는 기상 상황이 허락한다면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전 7시 18분 발사될 예정입니다. 먼 이동거리를 이동을 해왔기 때문에 각종 습도라든가 이동에 따른 진동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험 요소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도착해서 약 한 2주에서 3주 정도는 위성 상태를 점검을 했습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천리안 2B호는 36,000km 정지 궤도에서 미세먼지의 이동을 포착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반도와 주변 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이동 경로를 관측하고 20가지가 넘는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또 2010년 발사된 천리안 1호보다 4배 향상된 관측 정확도로 적조와 녹조 이동을 실시간으로 관측하는 임무도 맡았습니다. 위성은 발사 31분 뒤 발사체에서 분리되고 발사 39분 뒤에는 호주 관제소와 첫 교신을 할 예정입니다. 천리안 2B호가 관측한 대기 환경 정보는 내년부터, 적조와 녹조 등 해양 환경 정보는 오는 10월부터 한반도에 전송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빙하기 때 남극 바다의 얼음이 이산화탄소를 가두면서 기온이 떨어지는 데 영향을 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과 미 하와이대 공동연구팀은 78만 4천 년 동안 8번의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며 일어났던 기후변화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과학자들은 빙하기 바다가 간빙기보다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저장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 남극해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추정해왔습니다. 연구팀은 시뮬레이션 결과 남극해 깊은 곳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바다 위로 올라오면 대기로 방출되는데 이를 표면에 있던 해빙이 막으면서 이산화탄소를 가두는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은 빙하기의 촉발 원인을 찾으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이번 결과가 빙하기의 진행 과정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기초과학연구원 권은영 연구위원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80만 년 동안의 기후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그때 바다의 해빙과 그다음에 해양 순환이 이제 어떻게 변화했을까를 기후 모형을 가지고 이렇게 모의를 했더니 과거 빙하기 때는 그러니까 해빙 면적이 더 넓었고 성층이 더 강했기 때문에 바다 심층에 더 많은 탄소를 이렇게 그때 저장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와 동시에 대기는 이렇게 탄소의 양이 이렇게 더 줄어들 수 있었다는 것을 밝혔거든요. 선행 연구에서는 그 과거
빙하기 절정기 때 한 시점만에 변동을 그러니까 지금하고 비교해서 연구했던 반면에 우리는 과거 약 80만 년 동안의 시간에 따른 그 변동을 또 같이 살펴본 거죠. 이번 달 초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우리 교민 3명의 상태가 좋아져 조만간 완치와 퇴원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현지 우리 영사관 측이 밝혔습니다. 칭다오 총영사관 관계자는 현재 중국 산둥성의 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교민 3명과 여러 경로를 통해 소통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초기에 폐렴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진 교민을 포함해 3명 모두 치료를 잘 받고 있으며 상태도 안정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산둥성에 거주하며 아버지와 2 자녀인 이들은 지난 7일과 8일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현지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30번 환자가 확진 전 자가격리 상태에서 한 일간지 기자와 접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15번 환자도 격리 중 가족과 접촉해 감염시킨 사례가 있어 정부의 자가격리자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호진 기자입니다. 16일 새벽 확진된 20번 환자의 아내인 30번 환자는 당일 오전 10시부터 자가 격리됐습니다. 이어 오후 7시 양성으로 확진돼 서울대병원에 격리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환자가 입원하기 전 자택을 소독할 때 한 언론사 기자와 만났다는 점입니다. 오후 4시 한 20분경에 배우자께서 자택 소독하는 중간에 밖에 잠깐 나가 계시는 동안에 기자 면담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10분 정도 면담한 걸로. 해당 기자는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 중입니다. 보건당국은 그러나 30번 환자가 자가 격리 수칙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수칙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성으로 판정되기 전 소독 중에 잠시 만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국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자가격리 생활 수칙에 따르면 격리자는 외출이 금지되고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시 말해 동거인, 가족과의 접촉도 엄격히 금지된 상황에서 외부인과 대화까지 한 것입니다. 앞서 15번 환자도 확진 전 자가격리 상태에서 함께 식사한 처제를 감염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보건당국의 자가격리자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 당국의 방역 체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근호진입니다. 29번과 30번 부부 환자 그리고 31번 환자까지 이 환자들을 계기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지역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당장 전국의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가고 코로나19를 계절성 독감처럼 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에 추가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김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의 국내 유입 차단에 맞춰졌던 정부 방역 대책의 초점이 앞으로는 지역사회 확산 방지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진단검사를 확대해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와 의료기관의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과 취약시설 보호 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 이력이 없더라도 의사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하도록 했고 요양병원 종사자 전수조사 등 취약시설 관리 강화에 착수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전국의 1,470여 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모든 종사자의 중국을 포함한 여행 이력과 업무 배제 여부, 폐렴 환자 입원 여부와 조치 내용, 면회객 제한 여부 등을 점검하고 또 코로나19를 계절성 독감처럼 호흡기 감염병 감시 체계에 추가해 감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13개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증 급성 호흡기 감염병 감시 체계에서 2월 18일부터 코로나19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에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와 시도별 접촉자 격리시설 확대 등 지역사회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시도별로 병상과 인력 운영 계획에 대해 1:1 점검도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되는 29번, 30번 환자가 나오긴 했지만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어서 아직 집단 행사를 열어도 된다는 지침 자체를 변경할 정도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은 해수온도의 상승이라고 합니다. 해수온도가 상승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까요? 오늘 날씨학개론에서 해수온도 상승의 심각성을 짚어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해 바다 온도가 새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모든 인류가 하루 종일 전자레인지 100개씩을 돌린 것과 같은 수준의 열이 바다를 데웠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 어떤 심각성이 나타나나요? 지난 2019년 전 세계 해수 온도가 이제 관측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어요. 이제 2020년 1월로 과학저널 대기과학의 발전에 실린 미국 과학자들의 논문을 보니까 2019년은 가장 더운 해일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단일 연도로는 가장 그 기온이 높게 오른 시기였다. 해수 온도 분석을 통해서 지구 온난화가 계속해서 가속화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이들은 해수 온도가 높아질수록 홍수나 가뭄, 산불이 자주 발생을 하고요. 또 해수면 상승과도 직결된다고 덧붙였는데요. 바다는 지구 전반의 환경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해수 온도가 변화를 하게 되면 지구 강수량의 변화를 또 가져오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바닷물이 뜨거워지는 게 산불이나 홍수, 또 가뭄과 같은 다른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었군요. 자, 그렇다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더 걱정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 해수 온도 상승률은 아주 심각할 정도입니다. 이게 이제 국립수산과학원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역의 표층수온은 1968년 이후 2015년까지 1.11도 상승했다고 발표가 됐는데요. 네. 같은 기간 전 세계 표층수온은 0.43도밖에 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수 온도 상승이 한 2.5배 이상 세계 평균보다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정말 심각한 수준인데요. 심각하네요. 2019년에 해양수산부는 2019년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바다를 검진하면서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이 바로 바다 전역에서 감지되는 아열대화였습니다. 네. 대표적인 결과로 동해나 남해 동부, 제주에서 서식하는 해조류의 종류가 많아졌으나 평균 무게는 22% 정도 감소를 했는데요. 이거는요, 바다의 아열대화로 인해서 따뜻한 바다를 선호하는 크기가 아주 작은 홍조류는 늘어나고 차가운 바다를 선호하는 큰 갈조류가 감소했기 때문이죠. 또한 어류 조사에서도 동해의 난류성 어종인 자리돔이나 황놀래기 등의 서식이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기후변화에 따라서 따뜻한 대만 난류의 영향이 강해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도 겨울치고 따뜻한 날씨 때문에 남해에서는 한류성 어종인 물맥이나 멸치는 거의 잡히지 않고 난류성 어종인 대방어는 동해까지 진출하면서 풍어를 이루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자, 이처럼 한반도 연안에도 고수온이 지속하면서 이 동해 일부는 평년보다 기온이 3도나 높게 관측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 어떤 현상을 일으키길래 어획량 등이 감소하고 이런 심각성이 나타나는 걸까요? 일단 그 해수 온도 상승으로 발생하는 것 중 하나가 가장 심각한 것이 사실은 바다의 산성화입니다. 바다의 산성화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이산화탄소의 증가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 바다는 이산화탄소의 3분의 1을 흡수를 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량이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까 바다가 자기가 흡수할 수 있는 용량 이상으로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지금 흡수하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해수의 평균 폐하가 약 한 8 정도인데 해수 내 용존 이산화탄소량이 증감에 따라서 해수 폐하값이 8 이하로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갖다 이제 해양 산성화라고 부르죠. 해양 산성화가 심해지면서 폐하값이 1에서 2만 떨어진다고 해도 해양 생태계는 아주 큰 타격을 받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학술지 네이처의 발표에 보면 말이죠. 산업혁명 이후 전 세계 해양 폐하는
0.1가량 떨어졌는데 이 같은 말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세기 말에는 폐하 0.4 이상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 상당히 작은 그런 수치로 보이시는데 산성도는 약 2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네. 바닷물이 산성화되면 당연히 바다에 사는 생물들에게도 정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산성도가 증가하면 바닷속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건가요? 일단 바다가 산성화되면 탄산이온의 농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가재, 조개, 산호와 같은 해양생물은 탄산칼슘으로 구성된 껍질 또 골격을 만들기 위해서 바닷속 탄산이온을 갖다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해양이 산성화되면서 탄산이온 농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탄산칼슘 형성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결국 이런 그 생물들의 개체수가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태평양의 급격한 해양 산성으로 인해서 개의 단단한 껍데기까지 녹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아주 충격을 주었었는데요. 껍데기가 손상되면 이동 속도도 느려질 뿐 아니라 물에서 헤엄을 치거나 먹이를 찾는데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개뿐만 아니라 물고기 역시 포식자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능력을 약화하는 등의 동물 행동 변화의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지나치게 많이 흡수한 바다가 산성화되면서 해양 생태계가 파괴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럼 결국 이러한 변화는 인간에게도 피해를 주겠죠? 그렇죠. 유엔 환경계획은 해양 산성화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많이 진행된다면 인간은 엄청난 식량난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한국기후변화행동연구소죠. 여기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약 30억 명이 단백질의 15%를 수산물에서 얻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바다의 산성화로 해양 생태가 무너진다면 인간의 식량 창고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1990년 초 유럽과 북미 지역의 국민 생선이었던 대구의 어획량이 급감을 했는데요. 이에 이제 1992년 캐나다 정부는 대구 조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때문에 어업인들은 생업을 잃고 수산물 유통기업들 역시 공급 차질로 심각한 경영의 위기를 맞이했었는데요. 자, 이제 바다 식량이 사라진다면 지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당장 위기에 빠지게 될 겁니다. 또 이것만이 아니죠. 해수온도 상승은 열대 독성 생물 창고를 가져오고 적조가 빈발하고요. 맹독성을 지닌 독해파리라든가 푸른 고리 문어 등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아우러지면서 해양 생태계가 어떻게 보면 뿌리채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수온이 상승하면 열 흡수량이 줄어 지구 기온이 올라가고 지구 기온이 올라가면 다시 수온이 상승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이제 기후변화에 어떻게 보면 메비우스의 띠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사실 우리의 국민 생선이던 명태가 이제는 더는 우리 바다에서 잡히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요즘 먹고 있는 명태가 대부분 일본산이나 러시아산이라고 합니다. 이미 이런 수온 상승이 우리 식탁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에서 우리 국민 4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이 대통령 전용기로 이송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국민 4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 등 귀국 희망자 최대 5명을 국내로 데려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송에 사용되는 비행기는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3호기로 우리 검역관과 의료진 등이 동승합니다.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한 공군 3호기는 밤사이 검역과 탑승 수속을 마친 뒤 19일 아침 8시쯤 김포공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우리 의료진이 크루즈 안과 비행기 탑승 전에 먼저 검역을 실시해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일본 현지의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계획입니다. 귀국하는 우리 국민과 그 가족은 국립인천공항 검역소에 마련된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 동안 격리돼 생활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클 수 있다면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인식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례를 따지지 말고 또 어떠한 제한도 두지 말라면서 파격적인 소비 진작책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신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고 두 번째로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을 비상경제 시국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중국의 나빠진 경제 상황에 당장 우리 수출이 큰 폭으로 줄고 중국에 공장을 둔 우리 기업이 생산 차질을 빚고 있는 데다가 국내 서비스업과 소비가 위축되는 3중고, 4중고의 비상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 상황에 걸맞게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긴급 방역지원금 등 1,040여억 원의 1차 예비비는 시작일 뿐이고 반복적으로 내놓는 예산의 조기 집행은 기본 조치라면서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소비 쿠폰이나 구매 금액 환급 같은 직접적인 내수 확대 정책을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별금융 지원과 과감한 세금 완화, 소상공인들을 위한 신속한 임대료 경감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책상 위에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재래시장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파격적인 수준의 지원 방안도 언급했는데 앞서 문 대통령의 2차례 시장 방문에 이어 김정숙 여사도 유명 셰프들과 함께 재래시장을 찾았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손님들이 조심하긴 한데 뭐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는 해요. 네. 전에보다. 그래 전이랑 열흘 전 너무 힘들어갖고. 네 맞아요. 그때는 진짜 너무 한적해가지고 시장이 팽하더라고요. 그러네. 그때 왔어야 되는데. 파이팅하러. 문 대통령은 중국에 더해 일본의 상황 악화가 또 다른 변수가 됐다며 입국 검역 강화를 지시하고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비상이라는 말을 6번이나 반복하며 위기의식을 표현했습니다. 정부를 믿고 국민이 일상으로 복귀하면 경제 회복에 큰 힘이 될 거라며 국회에도 당파를 초월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국내 소비자들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편의점 CU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점포 마스크 평균 매출이 메르스 때 같은 기간보다 67.5% 더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손세정제는 30.2%, 비누 21.9%, 가글용품 19.8% 등 다른 위생용품 매출도 메르스 때와 비교해 크게 늘었고 감기약이나 해열제 등 안전상비 의약품도 57.2% 더 팔렸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매출도 무려 864.7%나 올라갔고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도시락 매출은 32.2% 늘었습니다. CU의 배달 서비스 이용 건수도 최근 한 달 동안 평소보다 68.5% 껑충 튀었습니다. 전 세계의 과학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사이언스 시간입니다. 지난주 지구촌에선 어떤 소식이 있었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기 코끼리가 진흙탕에서 즐겁게 뒹굴고 있습니다. 올해 생후 4개월인 이 코끼리는 유전적으로 색소가 부족한 알비노 코끼리인데요. 자세히 보면 눈동자 색이 푸르고 피부도 분홍빛을 띱니다. 그런데 귀와 얼굴 등 온몸에 상처 자국이 보이네요. 지난달 사냥꾼 덫에 걸린 채 구조돼 이곳 서아프리카 코끼리 보호소로 온 겁니다. 다행히도 구조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다고 하는데요. 아기 코끼리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 하루빨리 야생으로 돌아갔으면 하네요. 페루 리마의 한 동물원입니다. 낙타 한 쌍이 당근을 나눠 먹으며 즐거운 듯 꼬리를 흔들고 있는데요. 이 커플 낙타는 올해 3살로 낙타 나이로는 어른이 됐습니다. 동물원 관계자들은 지난 밸런타인데이에 이들의 결혼식을 치러줬는데요. 올해 짝짓기를 해서 후손을 봤으면 한다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커플 낙타의 모습에 절로 미소가 지어지네요. 지금까지 지구촌 사이언스였습니다.
화력발전소는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대기오염 물질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친환경 원천 기술을 개발해 굴뚝 없는 발전소 구현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은 초미세먼지를 일으키는 대기오염 물질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을 80% 이상 줄이고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90% 이상 포집해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대기오염 물질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해 그동안 버려졌던 저급 연료 물질을 이용할 수 있어 미래 발전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배출되는 배가스 내 오염물질이 80% 다시 들어와서 안에서 다시 처리될 수 있어서 이제 배출되는 오염물질들이 이제 저감이 될 수 있는 기술이고요. 연소순환 공정은 섭씨 950도 이하에서 가능해 질소 산화물 등이 발생하지 않아 추가 환경 설비 부담도 적습니다. 연소 시 사용하는 산소 농도를 60%로 높여 효율성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100kW급 플랜트 규모를 구축한 이 기술은 10년 이내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국산화하는 데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굴뚝 없는 발전소 실증화에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기술은 향후 이산화탄소 활용 저장 기술과 연계해 굴뚝 없는 친환경 발전소 구현을 앞당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지식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기업에 부실이 발생했을 때 이로 인한 손실을 줄이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특허청은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식재산 담보 회수 지원 기구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구는 지식재산 담보 대출을 받은 혁신 벤처기업에 부실이 생겼을 때 최대 50% 금액으로 지식재산을 사들여 은행 손실을 줄여주고 매각 등으로 수익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허청은 이번 회수지원기구의 출범으로 지식재산 담보 대출이 활성화돼 기업들이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화 자금을 조달하는 기회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박원주 특허청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특허가 많이 만들어지는 나라이긴 합니다만 기업들이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회수지원기구가 출범을 함으로써 은행은 다소의 부담을 덜고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혹시 그 기업이 돈을 갚지 못한다 하더라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앞으로 특허를 담보로 한 대출이 더 활성화되고 스타트업 기업들이 더 쉽게 사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전 세계 카드 사기 규모가 278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 137억 달러와 비교하면 5배 이상 규모가 커진 겁니다. 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비밀 웹사이트인 다크웹에서 얻을 수 있는 개인정보가 늘면서 계좌 탈취와 사기가 이같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다크웹은 IP 주소 등을 추적하기 어려워 음란물이 유통이나 마약, 무기 밀매가 이루어지는 등 범죄의 온상으로 여겨집니다. 이어 최근 급증하는 계좌이체 사기나 신종 사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하고 소비자 피해 보상 등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온과 상관없이 손발이 차가워지는 수족냉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수족냉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류마티스내과 강성훈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도 겨울에는 손과 발이 너무 차가워져서 좀 고생을 하는 편인데요. 이런 분들이 주변에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수족냉증, 일단 어떤 증상인지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수족냉증은 일반적으로 추위를 느끼지 않을 만한 온도에서 손이나 발에 지속적으로 불편한 정도의 차가운 감각을 느끼는 증상을 말합니다. 네. 손과 발이 차가워지는 증상의 대부분의 경우 체온을 조절하는 중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어서 이거는 병이 아니고 따라서 한국질병분류체계에서도 따로 질병으로 분류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불편할 정도로 손과 발의 차가움이 지속되고 반복된다면
우리 몸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흔한 증상으로 여겨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오랫동안 방치를 하거나 효과나 부작용이 검증되지 않은 치료에 몰두하는 경우 치료 시기를 놓쳐 합병증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수족냉증을 앓고 있는데 네. 이게 질병으로 분류되지는 않았다는 게 상당히 의외인데요. 그러네요. 자, 그렇다면 수족냉증을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수족냉증은 원인 질환에 의해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이기 때문에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저희 류마티스 질환이나 추간판 탈출증, 척추협착증, 말초신경염, 혈관질환, 갑상선 기능 저하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질환들로 인해 발생하는 수족냉증은 실제로 손과 발이 차가워져 차갑다고 느끼는 경우와 손발이 전혀 차갑지 않은데 차갑다고 느끼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아, 네. 또한 출산과 폐경과 같은 호르몬의 변화나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적 긴장, 흡연 등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수족냉증을 유발하는 요인 중에서는 말초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가장 흔한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추위와 같은 외부 자극에 의해서 혈관이 수축하면 혈액 공급이 감소하여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고지혈증이나 당뇨 등에 의해서 말초 혈관이 좁아지거나 혹은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겨 말초신경이 손상된 경우에는 레이노 현상이라고 하는 증상이 나타나며 손발을 차갑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수족냉증이 질병이 아닌 하나의 증상이지만 특정 질환 때문에 손과 발이 차가워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그 질환 중 하나 레이노 현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레이노 증후군이 일단 어떤 질환인가요? 레이노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체질적으로 혈관 수축이 과민한 반응으로 나타나 추위에 노출될 경우 혈류가 부족한 상태로 허혈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네. 레이노 증후군이 있는 경우 손과 발이 추위에 노출돼서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혈류가 부족해지는데요. 증상에 의해 창백하게 변했다가 더 심한 경우 파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회복 단계에 접어들면 이제 붉은색을 띠었다가 원래 피부색으로 돌아옵니다. 네. 대부분의 레이노 증후군은 특별한 문제 없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추위 노출에 대해 예방을 잘하면 합병증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일부의 경우 류마티스 질환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원인이 되는 류마티스 질환을 찾아 조절하지 않으면 합병증으로 인한 고생을 할 수 있어서 빠르게 내원해서 진단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내가 유난히 손발이 차갑다면 레이노 증후군일 수도 있으니까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레이노 증후군과 수족냉증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단순히 손발이 차가운 것이 아닌 손가락색이 3차례에 걸쳐서 변하거나 통증, 저린 증상, 가려운 증상 같은 색깔이 변하는 외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예. 이것은 레이노 증후군으로 의심을 해볼 만해서 이때는 내원을 하셔서 반드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손가락 색과 함께 여러 가지 증상들, 통증이나 저림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살펴보면 되겠네요. 네. 자, 그런데 이 레이노 증후군을 계속 방치할 경우에는 괴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수족냉증을 있는 경우에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일단 병원에 가서 제대로 검사를 받고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병원에 찾을 경우 어떤 검사를 주로 진행하나요? 예, 이러한 레이노 증상이나 수족냉증 증상은 여러 질병에서 동반될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질병이 동반된 경우가 아닌지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 다양하므로 다른 동반 증상을 고려해서 빈혈 검사, 그리고 당뇨 합병증 검사, 갑상샘 기능 검사, 그리고 류마티스 질환 검사와 신경전도 검사, 그리고 혈관 조형 검사, 레이노 스캔 이런 다양한 검사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게 진료 중이신 분 중에서도 레이노 증상을 간과하고 계시다가 예. 실외 활동을 하던 중에 손가락이 괴사해서 무척 고생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현재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진단하고 치료 중에 있는데 예. 이처럼 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기에 내원해서 검사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 화상보다도 더 무서운 게 동상과 같은 저온 손상이라고 들었는데 조심해야겠습니다. 병원에 가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저희가 이제 치료는 크게 증상을 완화하는 것과 그다음에 류마티스 질환과 같은 원인 질환을 교정하는 것으로 나뉘는데요. 증상 완화를 하는 것은 이제 혈관이 지나치게 수축하는 수족냉증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혈관을 이완시켜 줄 수 있는 저희가 약물을 복용함으로써 증상 완화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혈관을
수축하는 네이노 현상과는 다르게 신경통이나 섬유근통으로 인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신경통에 대한 약 복용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좀 단순히 수족냉증이다라고 생각하고 방치할 경우 실제로 괴사까지 진행돼서 현재 고생 중인 환자분 사례도 말씀해 주신 만큼 반드시 좀 한번 심각하다, 계속 오래 지속된다면 병원을 찾아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우리가 그 기간을 어느 정도로 생각해야 될까요? 사실 기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예. 네, 요것은 그 증상이 얼마나 심하냐, 다른 증상이 어떻게 동반되어 있냐 이게 더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증상이 짧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손이 굉장히 따갑고 아픈 증상을 느낀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방문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증상의 지속도보다는 증상이 얼마나 심한지 일단 따져봐야겠네요. 자, 그러면 평소에도 수족냉증으로 고생한 분들 생활 속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올바른 생활 습관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추운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네. 손발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다른 신체 부위가 차가울 때 신경만사에 의해서 수족냉증이 악화될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신체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벼운 운동과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반신욕, 그리고 족욕 등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력 운동이나 심폐 운동을 통해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키면 자연스럽게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그런 효과로 예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또한 술과 담배에는 크게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중단하셔야겠습니다. 손발이 꽉 조이는 의류 같은 경우는 혈행을 방해함으로써 증상을 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심신이 긴장된 경우 증상이 심해지므로 전신을 이완시킬 수 있는 복식 호흡이나 요가, 그리고 필라테스와 같은 운동 또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역시 운동은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네요. 그래도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그 하면 좋은 운동이랄까 몇 가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 이러한 이완을 할 수 있는 운동이 도움이 되게 많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근력 운동보다는 요가나 아니면 필라테스 네. 같은 제가 특별히 뭐 어떤 자세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운동을 통해서 이완을 하시는 것이 되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전신 운동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떤 스트레칭이나 이런 동작을 통해서 몸의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게 되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수족냉증만큼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는 질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동안 손발이 그냥 차갑다고만 생각을 했었잖아요. 네, 오늘 수족냉증에 대해서 몰랐던 걸 많이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동아프리카가 갑작스레 나타난 사막 메뚜기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폭우가 내려 메뚜기의 먹이가 되는 작물이 잘 자랐기 때문인데요. 강수량이 이처럼 급증한 이유는 기상이변으로 인해 아프리카가 위치한 인도양 서쪽의 수온이 높아진 데 있습니다. 반대로 인도양 동쪽의 수온은 낮아졌는데요. 이 경우엔 이상고온과 가뭄이 나타납니다. 호주 산불 역시 수온 상승이 영향을 줬습니다. 호주가 바로 이 동쪽 일대에 자리 잡고 있어 건조한 바람이 불었고 결국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진 거죠. 데워진 인도양이 불러온 아프리카와 호주의 재앙, 더는 남의 나라 일로 치부할 수는 없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